가을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쳤습니다. 영자의 손이 설거지물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편에선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죠. 어머니, 설거지 좀. 명령이었습니다. 30년 며느리로 산 여자의 눈빛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이 집엔 감정의 지뢰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존 밀러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에서 가족사회학을 가르쳤죠. 오늘도 감동의 항해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세대 갈등을 연구하러 서울에 왔습니다. 현장 관찰 첫날, 이 집을 소개받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 남편 철수가 신문을 구기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죠. 며느리 민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부탁드릴게요. 전 좀 피곤해서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죠.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얼음이었습니다. 설거지 거품이 손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손톱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권력은 말투에 있다. 창문 사이로 비껴든 햇살조차 서늘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쉬기가 조심스러웠죠. 이 집의 침묵은 폭력적이었습니다. 민서가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과일을 꺼내 탁자에 놓더니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좀 깎아주세요. 애들 간식이거든요. 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 거품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요. 애들이 곧 와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과일 칼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봤습니다. 철수도 봤습니다. 그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신문을 접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노트에 또 적었습니다. 남자의 침묵은 분노의 다른 이름이다. 민서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시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영자는 과일을 깎았습니다. 칼날이 사과 껍질을 벗겼습니다. 한 줄, 또 한 줄. 리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리듬 속에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거실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민서의 남편 준노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민서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영자가 건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물을 주고 시어머니는 과일을 깎는다. 저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영자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서는 소파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창밖을 봤습니다. 준노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이 집의 질서가 보였습니다. 영자가 혼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도마 소리, 물 끓는 소리, 프라이팬 소리. 부엌에서만 생명이 있었습니다. 거실은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자의 등을 봤습니다. 그 등이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하인이 됐습니까?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4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서 관찰했습니다. 밥그릇이 돌았습니다. 반찬이 놓였습니다. 숟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서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준노도 따라갔습니다. 영자가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을 정리했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작년 서울 강남에서 비슷한 사례를 봤습니다. 70대 부부가 며느리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자기를 깼습니다.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노인 부부의 돌발 행동. 하지만 저는 달리 봤습니다. 존엄을 되찾으려는 마지막 몸부림. 오늘 본 영자와 철수의 얼굴이 그때 그 부부와 겹쳤습니다.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이 부부도 곧 폭발할 것이다. 문제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냐는 것이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의 거실에선 지금도 누군가가 떨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그 집을 찾았습니다. 오후 2시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영자가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신문을 보고 있었죠. 민서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요? 친정 갔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빨래를 너무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수건이 구겨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죠. 철수가 신문을 접었습니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사흘 전보다 단단했습니다. 밀러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젠 한계예요.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힘드신가요? 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다 우리가 해요. 며느리는 앉아만 있죠.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말씀하셨습니까? 했죠. 여러 번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답이에요. 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흰 하인이 아닌데요. 부모인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방이 베란다 옆으로 밀렸어요. 작고 춥죠. 며느리는 큰 방 쓰고요. 아드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내 편만 들죠. 철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들의 침묵이 부모를 죽인다. 오후가 저물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거실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영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이상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럼요. 존중받고 싶은 겁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죠.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부부는 곧 무언가를 할 것이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교수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결심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보여줄 겁니다. 우리도 사람이라는 걸요. 어떻게요? 며느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도 똑같이 대할 거예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시려고요? 그쪽 집에 갈 겁니다. 사돈 집이요. 거기서 우리가 받은 대로 돌려줄 거예요. 그건 알아요. 좋은 방법은 아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로는 안 통하니까요.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에서 작게요. 우리도 존중받고 싶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었습니다. 빌딩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선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3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복수는 계획될 때 가장 조용하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언제 가실 겁니까? 오늘 오후요. 사돈 부부가 집에 있을 때요. 제가 동행해도 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왔습니다. 좋아요. 기록해 주세요. 우리 이야기를요. 오후 3시, 저는 그들과 함께 차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강남이었습니다. 민서의 친정이었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영자가 창밖을 봤습니다. 철수가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관찰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영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사는 거예요. 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평생 참고 살았어요. 이제 그만 참고 싶어요. 차가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민서의 친정, 사돈 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15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사돈 혜경이 나왔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사돈. 어쩐 일이세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큰 소파, 값비싼 그림들. 저는 구석에 섰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영자와 철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경이 차를 내왔습니다. 뭐 마실래요? 영자가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차 너무 연하네요. 그 말과 함께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차 너무 연하네요. 영자의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혜경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예? 연하다고요? 네, 물 탄 것 같아요. 영자가 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탁. 혜경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게 고급차인데요. 일부러 이렇게. 고급이든 뭐든 맛이 없으면 소용없죠. 철수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도자기를 봤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이 도자기 진품인가요? 혜경의 남편 상철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100만 원 넘게 줬어요. 철수가 손을 뻗었습니다. 도자기를 만졌습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무겁네요. 조심하세요. 그거 비싸. 철수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쨍.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혜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게 얼마짜린데.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안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졌네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가짜 같은데요? 진품이면 이렇게 쉽게 안 깨지죠.
혜경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가짜라니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그래요? 그럼 증명서 있어요? 혜경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지켜봤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복수는 도자기 파편처럼 날카롭다. 상철이 일어섰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철수가 그를 봤습니다. 뭐 하긴요. 실수했죠. 실수? 이게 실수예요? 그럼 고의인가요? 증명할 수 있어요? 상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휘두르진 않았습니다. 영자가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침착하게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건반을 봤습니다. 와, 피아노 좋네요. 혜경이 뛰어왔습니다.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민서 어릴 때부터 쓰던 건데. 영자가 건반을 눌렀습니다. 땅. 불협화음이었습니다. 귀를 찌르는 소리였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땅. 땅. 그만해요. 제발. 혜경이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자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요? 그냥 쳐보는 건데요. 피아노는 함부로 치는 게 아니에요. 영자가 혜경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람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거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액자를 봤습니다. 민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들어올렸습니다. 이 액자 비싸 보이네요. 상철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나가세요. 당장. 철수가 액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비스듬하게 놓았습니다. 기울어졌습니다. 나가라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도자기 깨트리고 피아노 치고 이게 정상이에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선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요. 뭐라고요? 존중받지 못하는 게요. 명령 듣는 게요. 하인 취급당하는 게요. 혜경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 딸이 시킨 거니까요. 민서가 뭘요? 우릴 하인으로 만들었죠. 당신이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혜경이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펜이 노트를 가로질렀습니다. 복수의 언어는 거울이다. 철수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자가 따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영자가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아시겠죠? 소중한 게 부서지는 기분이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엔 파편만 남았습니다. 도자기 조각, 흐트러진 공기, 그리고 울음소리.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자와 철수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이상한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적입니다. 후회하진 않으실 거죠? 기록한 거요. 아닙니다. 이건 기록되어야 합니다. 영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요. 우리 너무 심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영자가 몸을 떨었습니다. 철수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한 가정이 붕괴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이 존엄을 되찾았다.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소리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자기 깨지는 소리, 피아노 불협화음, 그리고 해경의 울음소리. 저는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빌딩들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존엄을 잃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되찾으려 싸우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교수님,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괜찮으십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요. 복수는 뜨거웠고 그 다음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죠. 영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창밖만 봤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잘못한 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자기를 깼잖아요. 피아노도 쳤고요. 그게 옳은 건가 싶어서요. 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아진 건 아닌가 하고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죄책감이 결의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철수가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사위 준노였습니다. 아버님. 준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어제 장인어른 댁에 가셨죠? 그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철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자기 깨뜨렸다면서요? 피아노도 쳤다고요? 그랬어. 왜 그러셨어요? 철수가 준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아내가 우리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뭐라고요? 우릴 하인 취급했어. 명령했고 무시했고 베란다로 밀어냈어. 준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넌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 그게 더 아팠어. 준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펜이 종이를 가로질렀습니다. 아들의 침묵이 부모를 죽였고 이제 그 침묵이 아들을 죽이고 있다. 준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무능했어요. 아내를 말리지 못했고 부모님을 지키지 못했어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준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요? 철수가 반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말씀하셨어야죠. 했어. 수없이 많이. 안 통했어. 준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의는 종종 타이밍을 잃는다. 준노가 말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민서까지. 다 불러서 얘기하죠.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늦지 않았어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영자가 준노를 봤습니다. 내 진심이니? 네, 어머님. 민서도 설득할 수 있어? 준노가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입했습니다. 제가 중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삼자대면 조정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감정을 언어화하고 행동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죠. 준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하시겠어요? 내일 오후는 어떻습니까? 철수와 영자가 서로를 봤습니다.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준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가 민서랑 장인어른께 연락드리겠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늦었지만 이젠 제대로 하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철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합의는 시작이지 해결이 아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노였습니다. 교수님, 민서가 만나겠대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오신대요. 좋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민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사과할 생각 없대요. 먼저 사과받아야 한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일단 만나야 합니다. 말이 시작되어야 해결도 시작됩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세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내일은 말의 전쟁이 될 것이다. 누가 이기는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귀를 여는가가 관건이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내일의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테이블, 의자, 그리고 6개의 시선. 저는 중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요.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장소는 동네 카페였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죠.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테이블을 골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2가지를 놓았습니다. 시계와 모래시계. 말은 시간을 먹습니다. 준노가 먼저 왔습니다.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영자와 철수. 마지막으로 민서와 혜경이 도착했습니다. 6명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중앙에 앉았습니다. 왼쪽에 영자와 철수, 오른쪽에 민서와 혜경. 준노는 제 옆이었습니다. 모래시계를 뒤집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사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겁니다. 민서가 팔짱을 꼈습니다. 혜경은 핸드백을 꽉 쥐었습니다. 먼저 영자 어머님. 말씀해 주세요. 무엇이 힘드셨습니까? 영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다 제가 했어요. 혼자서요. 민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시킨 적 없어요. 명령조로 말했잖아. 설거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명령이었어. 그건 예의상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민서 씨, 지금은 들을 시간입니다. 민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자가 계속했습니다. 베란다 옆 작은 방으로 밀려났어요. 춥고 좁았죠. 큰 방은 며느리가 썼고요. 그건 제가 먼저 살았으니까요. 우린 부모야. 손님이 아니라.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사실은 등뼈, 감정은 심장이다. 모래시계에 모래가 떨어졌습니다. 뒤집었습니다. 철수 어르신 말씀해 주세요.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내 편만 들었죠.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준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사과해봤자 뭐하나. 이미 다 지나갔는 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혜경을 봤습니다. 장모님 말씀해주세요. 혜경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도자기 깨뜨리고 피아노 치고. 그게 맞는 겁니까?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당신들은 몰랐을 거야. 우리 마음을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집 물건을요. 남의 집? 우린 가족 아니었어. 혜경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날 테이블이 법정이자 성전이었다. 민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힘들었어요. 뭐가? 시댁 눈치, 남편 눈치. 애들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것도 버거웠고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릴 하인처럼 대한 거야?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의도가 없으면 상처도 없는 거야? 민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개입했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모래시계를 멈췄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닙니다. 감정의 언어화입니다. 6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영자 어머님,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영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인 같았어요. 민서가 움찔했습니다. 민서 씨, 당신은 어땠습니까? 어른의 기대가 무거웠어요. 혜경 여사님은요? 혜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질투가 있었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질투요? 네. 사돈이 너무 좋은 분들이셔서요. 우리 딸보다 나은 것 같아서요.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제 합의안을 만들겠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첫째, 가사 분담. 누가 무엇을 하실 건가요? 준노가 말했습니다. 제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민서가 덧붙였습니다. 빨래는 제가요. 청소는요? 돌아가면서요. 저는 적었습니다. 둘째, 발언 금지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뭔가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말. 그리고 명령조.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골 냄새도요. 저는 적었습니다. 셋째, 방 배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우린 베란다 옆방 괜찮아요. 근데 존중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준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난방 보강하겠습니다. 저는 합의안을 완성했습니다. 서명란을 그었습니다. 넓게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이건 약속입니다. 준노가 먼저 서명했습니다. 그 다음 민서, 영자와 철수, 마지막으로 혜경. 펜이 종이를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합의는 잉크로 쓰였고 신뢰는 시간으로 쓴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영자와 민서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합의는 종이었습니다. 상처는 살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교수님, 도와주세요. 순덕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70대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며느리가 저희를 베란다에서 재우래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겨울인데요. 베란다는 춥잖아요.
근데 거기서 잘해요. 방은 손주들 거래요. 손이 떨렸습니다. 펜이 노트를 찔렀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들 집이에요. 서울 강북. 제가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저는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3층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순떡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죠.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짐이 많았습니다. 남편 재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떡이 베란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거기서 잤어요. 사흘째예요. 베란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은 타일이었습니다. 차가웠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잠자리는 인간의 존엄선이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방이 부족하대요. 손주들 방 필요하대요. 우린 좀 불편해도 괜찮다고요. 아드님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순떡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린 부모인데요. 왜 이렇게 밀려나야 하는 거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전 더는 못 참겠어요. 무슨 일입니까? 며느리 집에 갈 겁니다. 보여줄 거예요. 잠깐 그건. 지난번 영자 씨 이야기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며느리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재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망치였습니다. 문 열어.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안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경찰 부르겠어요. 며느리 은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경찰? 그 말이 그를 얼려버렸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재호 씨, 그만하십시오. 교수님.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린 범죄자가 아닌데요. 부모인데요. 망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피를 식혔다. 순떡이 뒤에서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재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우린 뭔가요? 짐인가요? 저는 그들을 숙소로 데려갔습니다. 차를 끓여줬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재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을요? 우리가 존엄을 지킬 방법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뭔가요? 떠나는 겁니다. 순떡이 놀랐습니다. 떠난다고요? 네. 생전 처분입니다. 재산을 정리하시고 독립하십시오. 재호가 저를 봤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당신들의 권리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떡이 남편을 봤습니다. 재호가 아내를 봤습니다.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하자. 다음 날 저는 그들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집을 파시겠다고요? 네. 예금도 현금화하시고요? 네. 자녀분들은 아십니까? 모릅니다. 알려줄 생각도 없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호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도장은 작은 소리로 인생을 바꾼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이 팔렸습니다. 예금이 현금화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저는 함께 갔습니다. 새 아파트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방이 하나, 거실이 하나. 베란다가 아니었습니다. 순떡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빛났습니다. 빌딩들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이것 봐. 재호가 다가왔습니다. 아내 옆에 섰습니다. 예쁘네. 순떡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이제야 방이 방 같아.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베란다가 야경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잤습니다. 베란다가 아니라 방에서요. 이불 아래서요. 존엄과 함께요.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베란다에서 떨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두 사람은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유산이 아니라 존엄을 선택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순떡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아들이 연락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집이 팔렸다는 걸 알았나 봐요. 만나고 싶대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만나실 겁니까? 만나야죠. 마지막이니까요. 이틀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오후 3시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록을 위해서요. 딩동. 순떡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나야. 진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올라와.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진수와 며느리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앉아. 재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덕과 재호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이러세요? 뭐가? 집을 팔고 여기로 오시고. 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재호가 반문했습니다. 말해야 했나? 당연하죠. 우린 가족인데요. 순떡이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가족? 우릴 베란다에 재울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죄송해요. 이제 사과해. 진심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순떡이 물었습니다. 집 팔린 거 알고 나서 미안해진 거지? 미영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왜? 부모님이시잖아요. 재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거 봐. 통장 잔고였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다 썼어. 이 집 사는데.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부요? 그래. 유산 기대했지? 없어. 미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유산이 사라졌다는 말이 먼저였다.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요. 아버지,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영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로요. 순떡이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타이밍이 틀렸어. 예. 사과는 진작 했어야지. 지금은 늦었어. 재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산 소식 듣고 온 것 뻔해. 그게 사과야? 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증명해봐.
어떡해요? 돌아가.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 진수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재호가 일어섰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강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야. 순덕도 일어섰습니다.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줄래? 미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요. 한 번. 우린 100번을 참았어. 이젠 내 차례야. 진수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재호가 돌아봤습니다. 왜 안 돼? 우리 인생인데. 부모 자식인데요. 부모 자식이면 베란다에 재워도 되는 거야? 진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떡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두 사람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요. 문 앞에서 진수가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이게 끝인가요?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끝이야.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진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요. 으아. 울음이 터졌습니다. 미영이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가요. 어떻게 가? 부모님인데. 늦었어요. 우리가 늦었어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저는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순떡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한 걸까요? 재호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니야. 우린 옳았어. 근데 왜 이렇게 아파요? 그게 부모니까. 저는 노트를 폈습니다. 적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강이 열렸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었습니다. 순떡이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에 이마를 댔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한 거 맞죠? 재호가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맞아. 이제 우리 차례야. 두 사람이 야경을 봤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자유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외로움이 있는 자유를 모욕이 있는 가족보다. 저는 노트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사과가 늦으면 변명이 된다. 그리고 문 하나가 가게를 가른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강남의 밤이 밝아졌습니다. 빌딩 불빛들이 켜졌습니다. 순덕과 재호의 아파트에도 불이 켜졌습니다. 작은 불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불 안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유산도 없이요. 그저 둘만 남아서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두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각자 다른 결말을 맞았지만 같은 것을 찾았습니다. 존엄이었습니다. 먼저 영자와 철수를 찾아갔습니다. 거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종이가 붙어 있었죠. 가사분담표였습니다. 월요일 설거지 마이너스 준노. 화요일 빨래 마이너스 민서. 수요일 청소 마이너스 영자. 영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어떡해요? 민서가 달라졌어요. 명령조가 사라졌죠. 준노도 집안일 해요. 철수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 옛날로 돌아가려 해요. 근데 이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된다고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말의 질서가 세워졌다. 민서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인사였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할게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순덕과 재호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아파트,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죠. 어떻게 지내세요? 순덕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젠 익숙해요. 아드님은요? 재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 없어요. 우리도 안 해요. 후회는 없으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덕이 대답했습니다. 가끔 그리워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이게 우리 선택이니까요. 재호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교수님, 저거 보세요. 한강이었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매일 저걸 봐요. 자유의 색이에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자유에는 외로움이 따르지만 존엄이 함께한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폈습니다. 석 달간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두 가족, 두 가지 길. 영자와 철수는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순덕과 재호는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외로웠지만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둘 다였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권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 배운 효는 복종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하지만 한국에서 본 효는 달랐습니다. 진짜 효는 존중이었습니다. 서로를 인간으로 대하는 것.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귀를 여는 것. 명령이 아니라 대화. 복종이 아니라 합의. 저는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형 효는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복종에서 존중으로, 의무에서 선택으로, 희생에서 균형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집에선 영자처럼 합의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어떤 집에선 순덕처럼 자유를 선택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집에선 아직도 베란다에서 떨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준노 같은 아들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지는 남자들이요. 민서 같은 며느리들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존중의 언어를요. 철수와 재호 같은 아버지들은 침묵을 깼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자와 순떡 같은 어머니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연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한국 곳곳에서요. 거실에서, 부엌에서, 베란다에서요. 누군가는 오늘도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짐을 싸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용기를 내고 있을 겁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업그레이드하는 나라. 효를 지키면서도 재정의하는 사람들.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문화. 저는 만년필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잉크가 마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록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존엄혁명효의 재탄생. 이 기록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베란다에서 떨고 있는 부모에게, 침묵으로 고통받는 자녀에게, 합의를 원하는 가족에게, 자유를 꿈꾸는 노인에게,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존엄입니다. 창밖에 서울이 빛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국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씩, 한 대화씩, 한 선택씩. 그렇게 새로운 효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종이 아니라 존중의 효, 희생이 아니라 균형의 효,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효. 저는 불을 껐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지막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한국은 전통을 버리지 않고 업그레이드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내일 또 다른 가족이 전화할 겁니다. 저는 기록할 겁니다. 변화를, 용기를, 존엄을. 그게 제 일이니까요.